한국이 나를 걷게 해줄 거야. 여기 휠체어를 탄 한 청년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이 청년의 얼굴은 놀랍게도 아주 밝아 보입니다. 희망과 환희로 가득 차 있는데요.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이토록 강렬한 희망을 품게 만든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출신의 휠체어 농구 선수 다니엘입니다.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여러분께는 낯설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휠체어 농구 선수로 활동하면서도 제가 취리히 공과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제 몸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운동장에서 공을 던질 때마다 느끼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죠. 만약 내 다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더 높이 점프해 골대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연구자들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생체공학 분야에서는 인공관절부터 신경자극 장치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사이베슬론이었어요. 사이베슬론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사이보그와 경기를 뜻하는 에슬론의 합성어예요. 장애인들이 첨단 기술로 만든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경쟁하는 대회인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로봇 슈트를 입은 전사 같다고 할까요? 처음 사이베슬론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6개 종목 중에서 제가 도전한 것은 강화 외골격 경주였는데 평소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해야 했거든요. 뇌파를 이용한 장애물 경주나 전기 자극을 이용한 자전거 경주도 있었지만 저는 제 다리로 직접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도전적인 종목을 선택했죠. 훈련은 제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로봇 다리를 착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 몸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죠. 마치 아기가 처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부터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까지 수많은 첨단 기술이 제 몸과 하나가 되어야 했어요. 처음으로 강화 외골격을 착용하고 일어섰을 때의 그 감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하반신 마비 사고를 당한 뒤 처음으로 제 키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걷는 것, 달리는 것, 장애물을 넘는 것,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자신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온 파일럿들이 참가했어요. 의수를 착용한 선수, 의족으로 달리기를 하는 선수, 전동 휠체어로 경주하는 선수들까지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의 한계에 도전했죠. 제가 사용한 강화 외골격은 최첨단 배터리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것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배터리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더 가볍고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가 있다면 우리의 활동 반경이 얼마나 더 넓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게 된 거죠. 사이베슬론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축제였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이면서도 동료로 여겼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는 놀라운 발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휠체어 농구 선수가 아니에요. 제 몸에 장착된 이 첨단 기술을 통해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사이베슬론 강화 외골격 종목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만류가 많았어요.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이 로봇 슈트를 착용하고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대부분의 연구진들도 이런 도전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두 다리로 서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다리가 기계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그저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대회 주최 측에서 세부 미션을 공개하자 경기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내용이 너무 혹독했거든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어두워지더니 결국 많은 팀들이 대회 포기를 선언했어요. 애초에 20개였던 참가팀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고 남은 팀들도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하나둘씩 탈락했습니다. 우리 스위스 본진 연구팀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다니엘, 우리 기술로는 이런 미션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 팀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프게 들리던지 저를 처음 일으켜 세워준 분들이었기에 그분들의 포기 선언이 더욱 뼈아팠습니다. 결국 실제 경기에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한 6개 팀만이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팀의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난이도를 낮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동안 한국팀은 오히려 더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강화 외골격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안정성과 기동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독일팀 연구원들은 한국팀의 기술을 보고 이건 마법이야 라며 감탄했고 네덜란드 팀은 즉석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하더군요. 특히 한국팀이 개발한 모션 컨트롤 시스템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연구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연구 방식도 독특했어요. 다른 팀들이 안전성에 집중하느라 보수적인 접근을 할 때 한국팀은 과감한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를 새로운 혁신의 발판으로 삼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끈기와 열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가지 않고 연구에 매진했다고 해요. 우리는 단순히 대회 우승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팀 연구원의 이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의 강화 외골격은 특히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뛰어났어요.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동작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수준이었죠. 다른 팀들의 장비가 기계적이고 뻣뻣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한국팀의 장비는 마치 진짜 다리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팀은 로봇공학, 생체역학,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의 협업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한국팀의 연구실을 방문한 후 저는 지난 대회 영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들의 놀라운 기술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하반 심마비 장애인의 모습이라니 처음엔 편집된 영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었고 한국팀의 파일럿은 마치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 미션에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양손으로 야채를 썰고 프라이팬을 들어 요리하는 동작까지.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았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의사는 더 이상 혼자서는 요리도 못할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한국팀의 파일럿은 그런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 속 파일럿은 단순히 로봇을 입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죠. 야채를 써는 그의 손놀림은 자신감이 넘쳤고 프라이팬을 다루는 동작은 마치 전문 요리사 같았어요. 평생 휠체어에 묶여있던 제게는 그 모든 순간이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었어요. 한국팀은 이 모든 미션을 단 6분 41초 만에 완료했다는 겁니다. 반면 2위를 한 스위스팀과 3위 태국팀은 10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전부 썼는데도 미션을 2개밖에 못했다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였죠. 한국팀의 웨어러블 로봇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아시나요? 좁은 의자 사이를 옆걸음으로 지나가고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고 문을 열고 통과하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팀들의 로봇이 기계처럼 뻣뻣하게 움직였다면 한국팀의 로봇은 마치 사람의 근육처럼 유연했습니다. 대회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올해 미션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바로 한국팀 때문이래요. 작년 대회에서 한국팀이 너무 쉽게 미션을 클리어해버려서 올해는 더 어려운 과제를 내야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한 팀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대회 자체의 난이도를 올려야 했다니.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개발한 인공 근육 시스템은 기존 모터 방식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더 가볍고 더 정교하고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죠. 독일팀의 수석 연구원이 우리는 아직 19세기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22세기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한 게 이해가 됐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팀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도구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우아했죠. 파일럿이 로봇을 입은 게 아니라 진짜 자기 몸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팀 연구실에 걸려있던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우리는 단순히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회 우승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저 같은 장애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적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한국팀의 파일럿이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는 로봇을 입은 채로 무려 4시간 동안이나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팀들은 보통 30분 정도가 한계인데 말이에요. 그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는 뜻이겠죠. 훈련이 끝난 후 그에게 물어보니 이제는 이게 제 진짜 다리 같아요. 벗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한국팀이 만든 이 놀라운 기술 덕분에 저 같은 장애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팀의 파일럿은 대회가 끝난 뒤에도 로봇을 벗으려 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편하고 자연스러웠다는 거겠죠. 다른 팀들의 파일럿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로봇을 벗어던진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기술의 차이가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는지, 왜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미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한국팀의 연구실을 떠나기 전 저는 그들의 다음 목표가 궁금해졌어요. 수석 연구원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다음에는 뇌 신호만으로 로봇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생각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가 자유롭게 걷고 뛰고 춤추는 꿈이에요. 예전에는 그저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죠. 한국의 기술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로봇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연구실을 떠나온 후 저는 우연히 스위스에 잠시 귀국한 친구 피터를 만나게 됐어요. 피터는 현재 한국의 대학원에서 로봇공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사이베슬론 대회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아, 그 대회. 우리 학교 연구진들이 개발한 기술이야. 피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팀의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피터는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더군요. 당연한 결과야. 한국의 연구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 여기선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부서가 완벽하게 협력해.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연구가 진행되지. 피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연구 문화였어요.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있을 것이라는 제 편견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유로운 토론과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하더군요.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직급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채택되지. 게다가 연구 지원 시스템도 완벽하다고 해요. 최첨단 장비는 물론이고
24시간 개방된 연구실, 언제든 식사할 수 있는 구내식당,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니까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 실험이 잘 안 풀려서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지. 하지만 피터가 가장 감탄한 건 한국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서 나와도 전혀 무섭지 않아. 지하철이나 버스도 24시간 운행되니까 언제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지. 스위스도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의 이런 편리함은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 피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놀라워했어요. 실험 중에 작은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근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어. 예약도 필요 없고 치료비도 정말 저렴했어. 스위스였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거야. 처음에는 피터가 한국 유학을 선택한 걸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최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사회. 이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겠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게 있어, 다니엘. 우리는 스위스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한참 앞서 있었어. 특히 로봇공학이나 인공지능 분야는 말할 것도 없지. 피터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야. 내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벌써 많은 게 달라졌어. 연구실의 장비들도 계속 최신으로 교체되고 새로운 기술들도 끊임없이 도입되지. 이런 속도감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저는 피터의 선택이 결코 무모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히려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세상의 중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피터는 먼저 알아본 겁니다. 피터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과 스위스의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특히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더군요. 우리나라는 기업, 대학, 연구소가 각자 따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달라. 모든 주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지. 피터의 말처럼 한국의 산학연 협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연구 행정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하나의 연구 과제를 승인받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길어야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는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미래산업 투자 방식이었어요. 수소 경제,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같은 첨단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 같더군요. 스위스 연구진들은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부러워해. 피터의 말이었죠.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유연한 규제 정책은 여전히 경직된 규제에 묶여있는 스위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부의 지원 방식도 달랐어요. 한국은 미래 유망 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집중 육성하는 반면 스위스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만을 기다리는 듯했죠.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면 스위스는 현재에 안주하는 나라 같아. 연구 인프라 구축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국의 연구시설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스위스는 아직도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죠. 한국의 장점은 빠른 실행력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에 옮기지. 반면 스위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말아. 피터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혁신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반면 스위스는 검증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런 차이가 결국 기술 격차로 이어진 게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고. 피터의 이 말은 제가 사이베슬론 대회에서 느낀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피터와 헤어진 후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긴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던 스위스와 지금의 스위스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우리나라가 어쩌면 우물안 개구리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스위스의 격차는 너무나 컸어요.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용 휠체어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한국은 이미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외골격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닌 시각의 차이였죠. 문득 제 휠체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내가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대회에서 봤던 한국팀 파일럿처럼 저도 자유롭게 걷고 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삼성이나 현대로 유명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혁신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인 행정 처리,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득 피터처럼 저도 한국으로 유학을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첨단 기술을 직접 배우고 그들의 연구 문화를 체험하고 어쩌면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데 집중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장애인용 보조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은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연구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거든요. 제 경험과 그들의 기술이 만나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위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건 단순한 기술적 충격이 아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두렵기도 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큽니다. 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이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줄 열쇠는 아마도 한국에 있지 않을까요?